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요격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는 아이언돔 제조사인 라파엘이 한국에게 기술 협력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라파엘과 공동 개발사 지위를 얻는 순간 글로벌 방공시장 판도는 뒤집힌다고 단언합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순간이며 이는 단순한 협력 이상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1에서 2년 안에 센서 규격 통합과 시뮬레이션 공유가 이루어지고 3에서 5년 안에는 실제 부분 생산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K-아이언돔의 공동 생산과 글로벌 마케팅이 가능해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CEO가 이제 한국과 함께 미래 전장을 지배하자고 공개적으로 말한 이유는 한국이 더 이상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방공기술 동맹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라파엘의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손을 내민 것은 단순한 영업 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전 검증 데이터와 한국이 쌓아온 제조 역량이 만나면 무엇이 벌어질지를 묻는 초대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세계 최강 방공 체계를 만든 이스라엘의 라파엘이 굳이 미국을 건너뛰고 한국의 협력에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동맹을 넘어선 혈맹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을 두고 한국에게 협력 제안을 했는지 이 부분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국제정치의 균형점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독자 생태계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주국방 노선과 빠른 기술 내재화를 통해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도 독립적 협력 파트너로 급부상했습니다. 라파엘 입장에선 기술 주권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실험실 말이죠. 게다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3중 위협에 노출돼 있어 실전형 방공체계의 개발 필요성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이 언제든 포화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은 아이언돔의 두 번째 탄생지로 완벽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미국은 이미 전장 네트워크와 자체 기술로 포화 상태이지만 한국은 아직 확장 여지가 많고 무엇보다 실전형 데이터를 공유할 의지가 있습니다. 라파엘이 손을 내민 건 기술 이전을 넘어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과 한국의 기술 자립 의지가 맞닿은 국제정치적 동맹의 새로운 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라파엘 CEO가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제안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이언돔으로 축적한 방대한 실전 데이터와 피드백 시스템 덕분에 라파엘은 몇 주 단위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아이언돔은 드론 로켓 요격 성공률 99.9%를 기록했지만 국제 언론은 실제 전투 상황에선 90%대 성능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운용 데이터 우위와 현실적 지속 가능성의 간극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파엘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새로운 해답으로 극초음속 방어체계 스카이소닉과 레이저 요격기 아이언빔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과 함께 만들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LSAM 천궁2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로 대표되는 다층 방공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2028년까지 탐지부터 요격까지 완전한 통합 방어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라파엘이 한국에 손을 내민 건 우연이 아닙니다. 라파엘은 센서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장 데이터 통합 능력에서 세계 최고지만 대량 생산과 플랫폼 통합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밀 센서 제조와 대규모 생산 그리고 실전 적용 능력에서 세계 상위권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두뇌라면 한국은 몸체를 만드는 손인 셈이죠. 두 나라의 기술이 결합하면 극초음속 미사일과 레이저 요격 같은 고난도 기술도 실전 배치 속도를 몇 년이나 앞당길 수 있습니다. 라파엘의 협력 제안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한국의 육해공 전력에 차세대 방어 기술을 통합하는 공동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방공 시장을 이끄는 공동 개발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포화 공격 상황에선 탄약 소모, 발사대 유지, AI 센서 융합 속도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레이저, 전자전, 자동화 정비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 이 문제를 극복할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라파엘은 실전 데이터를, 한국은 생산력과 기술력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방공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명료합니다. 라파엘의 초대를 받아 세계적 실전 데이터와 한국의 제조력을 결합해 속도를 낼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역량을 쌓아 전략적 자율성을 지킬 것인가? 방공통합은 센서 융합, 막대한 데이터 처리, 실시간 지휘체계, 발사체와 레이저의 유지관리까지 맞물려야 가능한데 한국은 정밀 레이더 탐지 기술과 대량 생산 역량에서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스카이소닉과 아이언빔 같은 차세대 장비를 올리려면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화와 탄약 전력 냉각 인프라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해온 역사와 폭발적 제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는다면 한국은 기술을 사는 나라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라파엘이 제안한 협력 구조는 결국 한국형 아이언돔을 함께 만드는 길입니다. 라파엘은 핵심 두뇌, 즉 알고리즘과 실전 데이터를 제공하고 한국은 육해공 플랫폼과 대량 생산 라인을 맡는 구조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이 두뇌를 열어주고 한국이 몸체를 만들어 세계 시장을 휩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 기간은 2년 이상 줄고 국산화율은 7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단순 조립 수준에서 공동개발국으로 격상되는 순간이죠. 문제는 지속 운영력입니다. 극초음속 요격기나 레이저 무기처럼 정밀도와 냉각, 전력 소비가 큰 장비는 유지 보수가 핵심인데 한국은 이미 K2 전차, KF-21, 청궁2에서 검증된 무인정비 체계와 예비 부품 생산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반을 방공체계에 연결하면 이스라엘이 부러워할 만큼의 운용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라파엘의 선별 요격 방식은 탄약 소모를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다영역 포화 공격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대량 생산과 자동화 능력으로 필요하다면 하루 수백 발의 요격탄을 생산할 역량을 갖췄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두뇌와 한국의 생산력이 결합하면 비용 대비 효율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체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2025년 라파엘은 아이언빔을 실전 투입할 계획이고 한국은 2028년 다층 방공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맞물리면 양국이 손잡고 극초음속 요격기 실전형을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하는 그림이 현실이 됩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 협력이 단순한 기술 협약이 아니라 방산판 한미동맹의 두 번째 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산업적 효과도 막대합니다. 센서, 광학, 전력전자 같은 첨단 분야의 기술 수준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최소 5조 원 이상의 산업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단순 조립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동 개발이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 인력은 세계 시장에서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실제로 라파엘의 협력 제안이 실행되면 한국의 방공산업은 미국과 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고 나아가 유럽과 중동 수출 시장에서도 아이언돔 플러스 K방공이라는 브랜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이 협력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기술 동맹으로 분류됩니다. 즉 미국이 기술을 통제하는 기존의 종속적 구조가 아니라 한국이 이스라엘과 대등한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12일 북한 탄도미사일 영상입니다. 북한이 어제 감행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입장을 냈습니다.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였다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속의 12배의 속도로 날았고 새로운 탄소섬유 재료도 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디어 북한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그들의 말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어떤 조밀한 방어 장벽도 뚫을 것이며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무기입니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발사 사진을 보면 이 미사일은 지난해 4월 북한이 쏜 화성 16나형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했으며 탄소 섬유 등 보다 진보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분명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응 체계의 중요한 도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배경과 특성을 분석하며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권 내에서 마하오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포물선 궤적을 따르지 않고 변칙 기동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탄도궤도 미사일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방어망의 빈틈을 노린 전술적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전쟁 억제력을 파괴하고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극초음속 무기가 되려면 먼저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하오 이상의 속도가 나와야 합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에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음속의 12배 속도로 비행했으며 1차 정점고도 99.8km, 2차 정점고도 42.5km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비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또 하나 조건적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회피 능력, 그리고 저공 비행 능력을 갖춰야 진정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군 당국은 이번 발사에 대해 몇 가지 기술적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차 정점 도달 여부인데요. 북한은 2번의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2차 정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극초음속 미사일로서 다소 부족한 기동 횟수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변칙 기동의 빈도가 적다면 미사일의 회피 기동 능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 보도한 사진에 나타난 모니터링 화면을 볼 때 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한 다음 1차 정점에 이르렀고 이를 전후에 탄두가 분리된 다음 하강과 상승을 반복해 2차 정점을 찍은 뒤 종말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4월 발사 때도 북한은 미사일이 2차례 정점을 찍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우리 정보국은 1차 정점 이후 수평으로 기동하다가 하강하는 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2차 정점, 즉 비행 중 궤도 변경에 성공했다면 실로 놀라운 기술적 진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2차례의 상승 하강은 극초음속 미사일로서는 부족한 횟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탄도미사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은 계산을 통해서 예측이 쉽게 가능합니다. 바로 미사일의 중력 가속도와 발사 속도, 높이를 계산하면 바로 탄도값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ICBM, 미니트맨3와 같은 탄도미사일은 비교적 요격이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고도 1000km 정도까지 올라간 탄도미사일은 떨어질 때 가속을 받지 못하는데요. 공기저항 때문에 떨어지는 단계에서 음속을 넘지 못합니다. 음속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미난기 정도의 속도를 의미하므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초음속 활공체 HGV는 기존 탄도미사일 탄두 부분에 저공 비행이 가능한 글라이드를 장착해 지그재그형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현재 기술로는 요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존재인데요. 우리 군이 제기하는 두 번째 의문은 비행 속도입니다. 북한은 최고 속도가 마하 10이라고 밝혔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2차례 정점을 찍으며 에너지를 손실한 북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도 마하5 이상의 속도를 찍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HGV는 초기 탐지가 비교적 쉽다는 단점이 있지만 종말 단계에서 탄도 궤도가 포물선에서 수평 비행으로 활공식으로 바뀝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순항미사일 형태인 HCM과 탄도미사일의 글라이더 활공체를 결합한 HGV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HGV에서 자체 엔진 출력으로 끝까지 마하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한다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HGV는 고도 50km 지점에서 하강 후 재상승 기동을 하며 물수제비같이 활공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수의 정보 채널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미사일 역시 약 50km의 정점 고도에서 500에서 1000km를 비행한 것이 확인됩니다. 사실상 북한이 HGV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언제든 극초음속 SRBM, 극초음속 MRBM으로 대한민국을 타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기에 북한은 미사일에 신형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탄소섬유 재료는 고온과 마찰에 견디기 위한 필수 기술로 북한이 제재를 뚫고 해당 소재를 확보했다면 국제적인 기술 협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연 러시아가 이 기술을 북한에 전수해줬는지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가장 진보된 미사일 원천 기술은 물론 막강한 운용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러시아의 기술 자산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평양부터 서울까지 일본 요격의 시대를 열었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엔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엔진 지상 시험과 극초음속 미사일 테스트까지 거듭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를 두고 한국의 미사일 요격망을 회피해 기능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단순한 무기체계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방어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협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저공 비행 및 변칙 기동은 기존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방어망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권 내에서 지그재그 형태 등의 변칙 궤적으로 비행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군의 지상 감시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같은 요격 체계의 대응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을 태평양 지역의 적수들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체계라고 발표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인데요. 이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군사적 대응력을 시험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대응,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 우주에 걸친 다층 방어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 KAMD와 LSAM, 해군의 SM-3 요격 체계에 더해 공중정찰과 우주감시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요격이 불가능한 마법의 무기로 알려졌지만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모든 기술적 요소가 완성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팩3 패트리엇으로 요격된 사례가 왕왕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킨잘과 지르콘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KAMD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인 수준입니다. 더구나 HGV 방식은 기술적 난이도에 있어 HCM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이 HGV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 원점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북한의 미사일을 버틸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을 위한 방공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LSAM-2입니다. 전기형인 LSAM은 이미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고 2025년부터 양산을 준비 중이며 LSAM-2 역시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최소 사드 이상의 요격 능력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 활공 단계 요격 능력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LSAM-2의 개발 목적부터가 애초에 북한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함이었으니 당연한데요. 다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방사청은 LSAM의 개발 기간은 2035년까지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기술은 미국조차 걸음마 단계인 최첨단 기술입니다. 오히려 국제발전 추세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기술에 최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 위협이 된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속도에 비해 방어 시스템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안보와 생존이 걸린 만큼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비행체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조기경보 위성과 고성능 레이더 개발을 가속해야 합니다. 여기에 북한의 탄소 섬유 복합 재료 적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신소재 기술 개발은 향후 미사일 방어 및 공격 체계 모두의 핵심이 될 텐데요. 대한민국은 이에 대응해 국방 과학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마침 우리 군은 20년 수권 사업이자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명백히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는 행위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기술적 진전 여부에 대해 의문이 남아있지만 대한민국은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독자적 기술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선제적 탐지 및 요격 기술 확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